자, 오늘은 두 번째 해수의 순환 볼 건데, 여기 뭐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서 갔지. 근데 그때는 뭐 노를 젓는 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추진력이 있어서 뭐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모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바람 어떻게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 그리고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물은 보면 상류에서 하류를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바다에도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를 항해를 하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어떠한 해류들이 있고 그 해류들의 특성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석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석 현상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방법 등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자, 해류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해자, 흐를 유자, 바닷물이 흐른다라는 게 해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해수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는 흐름을,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해류가 발생을 하느냐라는 거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전체 지구를 놓고 부는 바람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뭐 이따가 보게 될 건데, 간단하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같이 지구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 그걸 가지고 이제 편서풍, 뭐 극동풍, 무역풍 이렇게 나누게 될 건데, 그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해수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류를 크게 나누게 되면 난류와 한류로 나누게 된다. 난류, 말 그대로 따뜻한 해수의 흐름을 난류라고 부르게 되고, 한류는 차가운 해류를 한류라고 부르게 돼. 자, 이렇게 난류, 한류로 나누게 돼. 먼저 난류 봅시다. 자,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가운데 적도 부분이 저위도고 위로 갈수록 고위도야. 자, 그러면 여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고 여기는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극지방은 거의 없을 거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덥고 여기는 항상 춥고, 여기 중간은 어중간하게 덥다 춥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이렇게 여기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항상 더워, 그렇지? 온도가, 기온이 높다고. 그래서 이 저위도 지방에서 윗지방으로, 고위도 지방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우리는 난류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난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제 한류가 있어. 한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여기 고위도 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야. 자, 따뜻한 해류, 차가운 해류.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한류고 어느 부분부터 난류냐?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자, 15도 이상인 온도를 갖는 해류는 난류다. 15도 이하는 한류다. 뭐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절대적인 기준점은 없어.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야. 서로 봐봐, 여기 보면 한류에 비해 수온이 높다. 난류의 경우에. 한류의 경우에는 난류에 비해 수온이 낮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냐 낮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류, 난류 이렇게 나누게 된다. 절대적인 기준 온도는 없어. 알겠지? 자,
난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한류에 비해서 기온이 높아.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변 난류 보면 크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항해 난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따뜻하니까. 자, 그에 반해 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 난류에 비해 수온이 낮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연해주 한류가 있고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류, 난류와 한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볼 건데, 자, 먼저 제일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난류, 파란색으로 한류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두께가 얘는 두껍고 진하지, 좀 얇지, 그리고 여기 아주 얇지. 이게 이제 해류의 세기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거야. 강하다, 약하다, 천천히 흐른다, 세게 흐른다, 뭐 이러한 해류의 세기를 이렇게 굵기로 나타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먼저 크로시오 해류 봅시다. 크로시오 해류는 이렇게 쓸 거야, 영어로. K니까 구, 둘 다 같지. 옛날 책에 어느 책에는 구로시오라고도 적혀져 있는 책도 있어. 그치? K니까 구로 발음해도 되고 쿠로 발음해도 돼. 자, 크로시오 해류야.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류야. 그러니까 여기 어때?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책에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색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난류, 한류 구분이 쉽지.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컬러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게 뭐다? 난류야. 색이 안 나올 거야, 학교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해류 크로시오 해류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로시오 해류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다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강하게 나눠지고 그 일부가 나눠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여기 작게 나눠진 게 이게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또 이쪽 황해 쪽으로 동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시오 해류가 동안 난류하고 여기 황해 난류로 다시 또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 되는 게 뭐가 된다? 크로시오 해류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크로시오 해류가 어떻게 돼? 나눠져서 여기 동안 난류, 그 다음에 황해 난류로 나눠지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주변에 이쪽 여기 얘와 얘가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지. 이 난류의 근원이 뭐냐? 이 크로시오 해류에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크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동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게 동한 난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가 될 거고, 자, 여기서 또 동쪽 말고 크로시오 해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황해 쪽으로도 갈라져서 흐르게 됩니다. 황해, 여기가 황해지, 여기가 동해, 여기 남해, 여기는 서해, 혹은 황해라고도 부르지. 맞아? 왜 황해라고 부른다고? 이 황자가 누르황이잖아. 누르황, 누런색. 이쪽 중국에서 양쯔강이니 그쪽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 그래서 바다 전체가 노르스름한 흑빛, 누런빛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누르황자를 붙여서 황해라고
부르기도 해. 서해라고 불러도 되고 황해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이쪽 황해 쪽 가운데로 이렇게 난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요 황해난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쿠로시오해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다 뭐가 되겠어?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오츠크해가 있어. 여기는 고위도 지방이니까 기온이 낮겠지, 수온도 낮겠지. 이런 식으로 오츠크해에서 아시아 대륙,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지. 아시아 대륙 동쪽을 따라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연해주 한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오츠크해에서 이 아시아 대륙 동쪽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쪽이 이제 연해주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연해주 한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북한 이쪽으로도 이 한류가 계속 연결돼서 내려오겠지. 그래서 북한 쪽으로 오게 되면 북한 동쪽 이쪽을 북한 한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츠크에서 연해주 한류, 연해주 지방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북한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북한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쿠로시오 난류, 동한 난류, 그 다음 황해 난류, 그 다음 한류 같은 경우는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이렇게 5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다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쓰는 이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 뭐까지? 중국 연안류, 중국 연안류 요거. 그 다음에 이 황해 난류가 조금 갈라져서 이쪽 서한 연안류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요 부분으로 흐르는 연안류, 또 이쪽 부분으로 흐르는 중국 연안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저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고 어디까지 쿠로시오해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그 다음에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난류와 한류의 특징 봅시다. 난류는 수온이 높겠지. 상대적으로. 한류는 상대적으로 수온은 낮습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할 거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분 봅시다. 염분이 난류는 염분이 높습니다. 한류는 염분이 낮아. 왜 그럴까? 증발량. 저위도 지방에서 올라온 난류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많겠어? 증발이 많겠지.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염분 높아. 그래 반해서 여기 한류 같은 경우에는 증발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염분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난류는 적어. 한류는 많아. 왜 그럴까? 우리 배웠어 이거. 배웠어. 기체 용해도 배웠었지.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압력하고 기온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온도와 연관이 있겠지. 난류는 온도가 높지. 자, 온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용해도는 어떻다? 용해도는 낮아진다고. 온도가 높아지면 사이다 생각하면 되지. 차가울 때는 기포가 잘 안 올라와. 그거를 따뜻한 곳에 놔두면 사이다에 기포가 막 올라온다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그 산소 속에 녹아있는 탄산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온도가 높지. 난류는. 그러니까 산소, 녹아져 있는 산소는 적어. 그에 반해 한류는 차갑지. 온도가 낮지. 그러니까 산소는 많이, 용해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오른쪽 장에서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영양염류가 난류는 적습니다. 그에 반해 한류는 많다라는 거. 요거 난류와 한류의 특징 너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때 요 난류와 한류의 특징 가지고 낼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이 해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수온 분포를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온도가 조금 비교적 낮지. 그리고 요 초록색, 노란색이 조금 높고 빨간색은 더 높아. 봤더니만 지금 이쪽 부분은 다 파란색이고 요 부분은 초록색 계열이다. 그럼 여기 온도는 낮고 이쪽이 온도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네. 같은 위도의 동해안과 서해안 중 위도니까 이쪽이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온이 더 높은 곳은 어디니? 여기가 더 높지. 네. 왜 한 10도 정도 되겠네. 여기는 10도 이하가 되겠지. 동해안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위도잖아. 네. 위도 같은 위도면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같은 양이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쪽이 더 온도가 높은 이유는 왜 그러냐? 이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시웨이로 해서 이렇게 동안 난류와 여기 황해 난류가 왔었을 때 누구의 영향? 이 난류의 영향을 얘가 더 많이 받는다. 조금 더 두껍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여기 크루 그거 때문에요? 난류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 보면 봐봐. 여기 동안 난류와 여기 황해 난류의 굵기가 훨씬 더 크지. 네. 오른쪽 동안 난류의 굵기가 더 굵지. 이쪽 왼쪽의 황해 난류보다. 그치? 이 얘기는 뭐야? 난류의 영향을 받은데 네.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난류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수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수온이 높게,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체로 수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니? 네. 자, 이렇게 주변의 해류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난류가 흐르면 수온은 높고 한류가 흐르면 수온은 낮아. 그런데 같은 난류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난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 주변으로 한류도 흐르고 난류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영향을 줄 거고 어종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종이 뭐야? 물고기 없자. 뭐 종류일 거고. 그렇지. 물고기 종류. 쉽게 말하면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야. 우리나라 주변 해류가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우리나라 겨울철에 같은 위도의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기온이 대체로 높다. 쉽게 말하면 여기 내륙 지방, 여기는 해안과 닿지 않는 이 부분을 겨울철에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하고 여기 해안에 가까운 이 부분, 해안에 가까운 이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보자. 같은 위도로 합시다. 같은 위도. 여기 부분과
같은 위도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겨울에 어디가 더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여기가 더 온도가 높게 나타나겠지. 그 다음 여기 조금 덜, 여기에 비해서 더 온도가 조금 더 낮을 거고, 이 내륙 지방은 완전히 온도가 이쪽에 비하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 난류가 이 밑에서부터 흘러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해안 지방이 온도가 더 높을 거고, 난류가 동안 난류의 세력이 더 크니까 서해보단 동해안이 더 온도가 높게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맞니? 네. 이런 식으로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겨울에 온도가 조금 더 높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수온이 난류에 보면 수온이 이렇게 높다라고 했어. 그러면 용존 산소량이 녹아있는 산소량이 적다라고 했지. 용해도가 기체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플랑크톤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난류에는. 그치? 플랑크톤이 뭐야? 물에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플랑크톤이잖아.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지. 그거를 이제 조그만 뭐 새우라든지 작은 물고기들이 그 플랑크톤을 먹지. 그러니까 먹이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이 난류 같은 경우는 용존 산소량이 적으니까 이 플랑크톤 양이 적어. 그에 반해서 한류 같은 경우는 수온이 어때? 낮지. 그럼 용존 산소량이 많아. 그럼 플랑크톤이 매우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류와 한류의 이 수온이 다름으로 인해서 플랑크톤이 양이 달라지게 될 거야.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의 서식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난류가 강한 쪽과 조금 덜한 쪽과 한류가 강한 쪽,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찬 거 좋아하는 거, 찬데 좋아하는 오징어. 오징어 따뜻한 애냐? 찾아봐야 되는 선생님도 오래됐는데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갈치가, 어느 지역에서는 오징어가 이런 식으로 이 어종이 다 분포가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서 이제 조경수역이라는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야. 여기 밑에서 난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 쪽에서는 북한 한류, 남해 쪽에서는 동안 난류가 서로 만나는 이 부분을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는 플랑크톤도 풍부해.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도 높아. 그 다음 영양염류, 아까 왼쪽에서 했었던 이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어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양염류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영양염류가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가 많아져. 플랑크톤이 많아지니까 어때? 걔네를 잡아먹는 어류도 풍부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경수역으로 인해서 어때?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어미는 누구 거예요? 다 나눠져 있나? 한국도 조금은 갖고 있지. 우리나라도 일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지. 그 경계선 넘어가면은 우리 해경들이 못 넘어가게 할 거고, 북한에서 넘어오거나 중국에서 넘어오면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네. 서해에 보면 이제 중국 애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경계가 뭐 북한 쪽의 경계, 중국 쪽의 경계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넘어와서 어업 활동을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경계니까 넘어오면 안 되는데, 얘네가 중국 애들은 그런 걸 잘 안 지키지. 예를 들면 물고기가 암놈은 산란기 때 잡지 말아야 되고, 잡았어도 풀어줘야 되고,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놓아줘야 된다고. 왜냐면 씨가 마르게 되니까 암놈들은 어떻게 돼? 알을 낳고 할 거니까. 새끼들은 조금 더 커서 성체가 돼서 또 알 낳고 해야 되니까 그 물의 크기를 어떻게 돼? 몇 센치 이하. 잡은 거 암놈이면 풀어주고, 잡은 거 작아. 방류해줘야 돼. 그런데 중국 애들은 그런 거 없지. 좀 더 촘촘한 금을 써서 불법이지.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물의 흐름에 따라 물속에 수동적으로 떠 있는 생물들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 크기가 작아.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고 이제 현미경으로나 떠서 보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플랑크톤이 빛을 내지. 가서 돌 던지면 물이 캔랑하면서 이제 그 형광 물질을 뿜어가지고, 야광이지 야광. 그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일부 있어.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경수역이 지금 난류와 여기서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만나서 이 조경수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조경수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조경수역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니까 이 난류에 힘이 더 세겠지. 그러면 여기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더 세. 그럼 이 조경수역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맞아? 그러면 여름철에는 동안 난류의 세력이 더 크니까 조경수역이 어디로 가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자,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의 영향이 더 강하니까 조경수역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겠지. 자, 이렇게 조경수역은 계절에 따라서 북상할 수도 있고 남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 뭐가 되겠어?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한류는 여기 연해주 한류,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북한 한류가 존재를 하네. 북한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는 한류,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는 곳의 이름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조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본 적 있니? 바다 가서 보면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서 갯벌이 혹은 모래사장이 많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때 가가지고 뭐해? 조개 캐고 하지.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이 차올라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에 약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이 해안 쪽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고, 다시 빠져나가서 갯벌이 드러나는 걸 썰물이라고 하지.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하루에 그렇게 밀물 한 번, 썰물, 그 다음 밀물, 썰물,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여기 기준이 뭐냐면 해수면의 높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해수가 밀려오는 걸 밀물, 해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서는 썰물이라고 해. 밀고 들어온다. 우리가 육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린 육지에서 살지 바다에서 안 살잖아. 그러니까 들어와. 밀고 들어오니까 밀물, 썰물은 빠져나가는 게 썰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밀물로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걸 밀물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때? 그때는 바깥에 여기 보면 갯벌이 드러났다가 갯벌이 사라지지. 그럼 물이 들어오면 해수면이 높아지겠지.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조. 가득 찰 만이야. 물이 가득 찼어. 바닷물이 가득 찼다라고 해서 만조가 될 거고, 썰물, 바닷물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어. 그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봐봐. 13시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조금씩 바닷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돼서 어디 이렇게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지금 보니까 한 18시 정도가 됐겠네. 18시 정도가 돼서 가장 높아졌어. 바닷물 해수면의 높이가. 그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해. 이제 만조가 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서 가장 많이 빠져나갔었을 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때가 이제 새벽 1시가 되네. 그리고 다시 간조가 돼서 밀물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또 만조가 되고, 그리고 물이 또 빠져나가서 간조가 되고, 이렇게 약 하루에 2번 정도의 만조, 그 다음 간조는 2번, 만조 2번, 간조 2번. 요게 하루 동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안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밀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썰물이 의해서 해수가 흐르게 될 거지.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 이런 식으로 조류의 방향은 대체로 하루에 몇 번 바뀌겠어? 4번 바뀌겠지. 왜? 밀물 2번이고 썰물이 2번이 있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해류의 흐름, 열 조류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하루에 만조가 2번 있을 거고 간조가 2번 있다. 즉 밀물 2번, 썰물 2번 있으니까 해류의 방향이 하루 동안 4번이 바뀌게 된다. 자, 조류의 방향은 4번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찼었을 때가 한 3m 정도가 되네. 만조가 됐었을 때 해수면의 높이. 그 다음 간조가 됐었을 때 마이너스 3. 그러면 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가 약 한 6m 정도 되겠네. 그치? 그 6m. 만조 때의 해수면 높이,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조 때의 해수면 높이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조차가 어쩔 때는 크게 나타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조차가 작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달 중에 이 조차가 가장 크게 날 때를 우리는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차가 적게 나타날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사리와 이제 조금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개념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냉면 먹으러 가면 냉면 부족하지. 그럼 어때? 냉면을 하나 더 시키려면 이제 비싸니까 면만 더 추가로 시켜서 먹는 걸 이제 우리가 사리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자, 그러면
부대찌개 먹어도 살이 추가해서 먹듯이 일반적으로 수은이 너는 먹을 수 있는 양이 뭐 1인분이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제 대식가니까 하나 더 시켜서 먹는다고 살이 하나 추가요 해서 먹는다고 그러면 많이 먹지 많이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조차가 크다라는 거야. 이 조차가 크다 살이야 살이 우리 뭐 시켜 먹는 그 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 이거 좀 여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많이 먹으면 살이 추가해서 먹으니까 나는 적당히 먹어도 돼. 그냥 정해진 1인분만 먹어도 돼. 조금이다. 이렇게 조차가 크다. 살이 조차가 작다. 조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음력을 기준으로 날 이제 한 달을 봤었을 때, 자 여기 뭐야?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이제 바뀌어. 언제 바뀌냐면 9일 때 조금이야. 그 다음에 여기 15일경 되면 이만큼 이 조차가 커. 이때 살이가 되고 다시 또 이 조차가 작아지다 가장 작아질 때 여기 조금이 되고 살이가 되고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살이 조금이 두 번씩 총 4번이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왜 이렇게 살이가 나타나고 조금이 나타나는지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어떻게 돌고 있니? 달이 돌고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 우리 배웠지. 태양빛을 달이 가리게 되면 달이 안 보이지. 그래서 이때를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망이라고 했었을 때 보름달로 보일 때지. 이런 식으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으로 위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사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다. 왜냐하면 한쪽 방향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태양과 달이 있으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셀 거라고. 네. 그 다음에 달이 이쪽으로 왔었을 때 뭐 태양에서 당기는 힘도 인력도 세겠지만 달이 크기는 작지만 가깝잖아 지구와. 그래서 잡아당기는 인력의 힘이 세다고. 네. 여기에 위치할 때는 이 달이 당기는 힘, 이쪽에 달이 있을 때는 태양하고 같이 당기는 힘. 그래서 뭐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니까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한다고.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얘가 지구 주위를 달들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을 거라고. 공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얀 달이 됐어. 상현달 혹은 상현달. 상현달은 오른쪽이 보이는 거, 하얀 달은 밑에가 보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90도를 이루고 있었을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상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좀 작아지게 된다고. 그럴 때 이 조차가 작아지는 조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90도를 이룰 때 조금, 이렇게 일직선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된다? 사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금방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여기 봅시다. 조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에 약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했어. 이 조석 주기는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조석 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약 12시간 25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12시간이 아니야. 네. 우리
시간은 24시간이야. 그래서 이 조석 주기가 12시간이면 참 계산하기가 편하겠지. 네. 조석에서 조석이 아니 다음 여기 뭐야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가 딱 12시간이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 간조가 있으니까 딱 24시간이면 딱 12시간씩 떨어질 건데 이 조석 주기가 여기 25분씩 더 걸려. 그러니까 각각 이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게 약 2회야.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씩 더 걸리게 된다라는 거지. 24시간씩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시간 혹은 만조에서 만조까지의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차는 결국에는 매일매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조차가.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12시간 25분이기 때문에 이게 12시간씩이면 똑같을 거야. 계속 같은 시간에 빠져나가고 같은 시간에 들어오게 되니까 매번 빠져나가는 시간이 같아. 그러면 그때 그 시간만 알면 가서 뭘 하면 돼? 가서 조개 캘 거고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헤엄치고 놀 거 될 거지. 그치? 그런데 그게 12시간 25분이니까 조금씩 바뀌어. 그래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이 매번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어린이날 때 선생님이 여기 서천 가가지고 조개를 캐고 왔어. 조개를 캤는데 마침 가던 날 급하게 아침에 그냥 생각이 나서 갔는데 간조가 언제였냐면 오후 2시쯤이었던 것 같아. 2시쯤.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막 매표 하는데 줄 2시간 정도 서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1시 정도 됐더라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최대한 빠져나갈 시간이라 이제 장화만 신고 한 10분 쭉 걸어 들어가가지고 가서 조개를 캐고 왔지. 그런데 만약에 그때가 오후 2시쯤이 만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닷물이 최대한 들어왔을 때니까 조개를 캘 수가 없어. 그걸 실생활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쉽게 말하면 쭉 물이 빠져나가 있으니까 항구에 물이 없어. 그럼 배는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러면 고깃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 혹은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물이 많이 빠져나가인 간조 때만 가능하게 될 거야. 그 간조가 새벽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체험하기가 힘들겠지. 새벽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물때를 잘 알아봐야만 가서 이런 체험들을 할 수도 있고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 지역. 지금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데 뭐 저쪽 안면도니 서천이니 무창포니 그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평상시에는 물로 가득 차 있다가 최대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사리 때 간조가 되면 육지가 드러나게 돼서 저 섬까지 걸어갈 수가 있지. 그런 현상들을 이용을 하는 것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해수면이 높이가 최대한 빠지게 되니까 바닷길이 열려서 저쪽까지 넘어가서 이쪽 안면도 쪽인가에도 있어. 그러면 사리 때 열어져? 그러면 신발 신고도 그냥 갈 수 있어. 거기 이제 절인가 있더라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 구경도 하고 뭐 불공도 드리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못 나와. 왜? 다시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못 나오면서 고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른쪽에 탐구 봅시다. 실시간 조석 자료 해석하는 방법.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스마트 조석 예보를 접속해서 조사하고 싶은 지역과 날짜를 선택해서 조석 자료를 찾아보게 될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뭐 가까운데 서천 1시간 정도면 가니까 서천 치고 날짜 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뭐니? 금방 얘기했던 만조와 간조를 나타내.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표에 기록을 할 거야. 만조
가득 찼을 때 최대한 물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가 아침 9시 15분. 그때 734cm니까 7m 한 3 정도 된 거고. 그다음 밤 10시경에 740cm 7.4m 정도가 될 거야. 그다음 물이 최대한 빠져나가는 간조가 03시 24분이네. 네. 그때 이제 2m 정도가 될 거고 오후 3시 40분 경우에 1m 9 1.9m 정도. 자, 그러면 일단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 하루에 각각 2번씩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지금 10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만조가 여기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지. 9시 15분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10시가 된다라고 하면 9시 15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맞아? 그러면 현재 시각이 10시 30분이면 해수는 뭐야? 지금 썰물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갯벌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가 좋을까? 요 시간대가 제일 좋겠지. 갯벌 체험. 낮에, 밤에나 새벽에는 할 수 없겠지. 새벽 3시에는 할 수 없으니까 오후 3시 42분 전후에 최대한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간조니까 요때 갯벌 체험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석 현상을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춰가지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행 계획을 세우면 되겠다. 조석주기 약 6시간이다. 맞아? 얼마야 그럼? 12시간 25분. 12시간 25분이야. 조석주기는 12시간 25분이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각각 약 2번씩 나타나? 네. 이건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여기 뭐가 붙었어? 약이 붙었기 때문에 맞을 거고, 갯벌 체험은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았을 때, 낮았을 때라고 해야 되지. 틀렸습니다. 그림은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A를 뭐라고 하니? A를 조금. A 조금, B는 사리, C는 조금, D는 사리가 되겠습니다. 네. 바다 갈라짐 현상을 체험하기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가 되겠어? 살이. 사리 때. 사리 B, D. 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니까 B, D가 되겠고,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를 뭐라고 하니? 간조.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 만조.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하니? 그렇지,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중 해수면의 높이가 차이가 가장 클 때를 많이 먹는 사리,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해수의 순환에서 바닷물을 보면 이제 우리 그 위에 대기와 닿는 부분을 이제 표층이라고 하는데, 이 표층 해류라고 하는 것은 그 해수의 표층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표층 해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표층 해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위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전체적으로 부는 바람하고 해류의 방향이 대부분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 표층 해수도 그 바람에 따라서 흐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중등 심화 혹은 고등 통합과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을 때, 자, 지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 적도가 있고 위아래로 중위도, 그 다음 극지방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대기 대순환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중위도 지방에는 무역풍이 불 거야. 무역풍. 이거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고등 때 배우게 될 건데 무역이 뭐야? 무역. 겨울은 그렇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이제 어떠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이제 무역이라고 하지. 이제 그 기원이 거기야.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을 했었을 때 그러면 과거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뭐야 모터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그 바닷물 해류를 따라서 혹은 돛담배 돛 달아가지고 그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다른 나라에 가서 이쪽 가서 어떻게 돼 무역을 하게 될 거지. 거기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바람과 해류 뭐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무역을 했다라고 해서 그때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역풍이라고 불렀다고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위도 지방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편서풍이니까 말 그대로 뭐야? 한쪽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될 거고 극지방에는 극동풍이라고 해서 동쪽, 극의 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게 된다라고 해서 극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제 지구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동그랗게 되면 적도와 이제 북반구, 남반구로 나눠지게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부는 바람이 북반구와 남반구를 보면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 방향, 여기 남반구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만 갖다 놓으면 될 거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북동 무역풍이 불게 돼.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나가는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람의 영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해수, 표층 해수의 순환도 요 바람의 방향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자, 지금 보면 북동 무역풍을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지. 그러니까 이 저위도 지방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처럼 이쪽 방향으로 뭐가 불고 있어? 해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게 된다. 그 다음 위도 30도, 60도, 중위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 불게 될 거야. 편서풍이 불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어딨니? 여기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뭐니? 편서풍과 같은 방향이지. 됐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흐르는 바람 그로 인해서 표층 해류도 비슷하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자세한 건 고등과정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자 해수의 순환은 이렇게 바람 때문에 표층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심해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혼합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있지. 그 다음 그 밑에 심해층이 있을 겁니다.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기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한층이나 이 안에 위에 혼합층과 심해층에 어떤 물질 교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해층에서도 보면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해수의 온도라든지 염분 차이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밀도 차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밑으로 내려갔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밀도 차이로 나타나게 된 열염 순환이라고 하는 심해층에서도 심층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 정도만 그냥 들어봤다. 그 정도만 그냥 알아두면 될 거고. 그다음 여기 3번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해수 순환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해수의 순환.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고위도로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자, 그러면 그 결과 이제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운반을 해주겠지. 맞아? 그러니까 각 해양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해양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구의 뭐를 전체에 열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열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해수 순환의 역할이 되겠다. 남는 에너지 어떻게 위로 보내서 전체적으로 지구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 해수 순환의 역할이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구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